네,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중에 유튜브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대규모 이탈표 외 윤석열 달라진 외교기조, 북러 대신 러북으로 애플 한국서만 배짱 가격, 등골 브레이커 된 신상폰. 네, 자, 어떤 이야기들일지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세요.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대규모 이탈표 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민주당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우선 어제 결과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이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헌정사상 초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저께 헌정사상 초유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이제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헌정사상 초유로 총리,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6번 본회의에 회부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부결되거나 아예 본회의에 회부조차 못한, 한 번은 회부조차 못했고 5번은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번째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가결되었다.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가 아니므로 네. 사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에서 총리 해임 그러면 무조건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해산이 되고 다시 이제 선거가 벌어지는데 네. 대통령제에서 사실은 총리 해임 건의안 이게 좀 어정쩡하거든요. 저희가 재정의회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 1948년도에 헌법을 만들 때 이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이렇게 섞였었어요. 네. 그 섞이는 바람에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어정쩡하게 지금 존재합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섞임으로써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헌정사상 초유고요. 네. 두 번째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바로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고 그것을 가결시켰다. 이것이 헌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또 정리를 한마디로 해주셨는데, 자,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비명계 이탈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만이 아니라 언론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부결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2월 달에 한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한 적이 있지요. 네. 그때와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때와 함께 세보면. 그런데 그때와 다른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대표가 아예 단식을 해버렸어요. 뭐 이유야 명분이야 뭐 현 정부의 어떤 실정들 후쿠시마의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국정쇄신 개각 요구 뭐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요구를 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22일 뭐 굉장히 최장의 어떤 단식을 하고 있는 와중 그래서 그런 단식을 하고 있는 대표를 과연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당 지지율입니다. 2월 달에도 부결됐지만 2월 달보다 지금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2월 달에는 좀 당 지지율이 하락세였고 그런데 지금은 당 지지율이 좀 상승세입니다. 꽤 오랫동안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2, 3주 동안 이렇게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보다 많이 그러니까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 또 근접한 여론조사도 있고 어쨌든 당 지지율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볼 때 이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뚜껑을 그래요? 열어보니까 전부 다 놀랐습니다. 기자도 놀래고 하다못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검표 의원들 있잖아요. 네. 왜 그러니까 295명이 전부 다 명패와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함께 넣습니다. 그러면 명패 수와 투표용지 수가 딱 맞춰지는지 보고 또 기권이나 무효표가 있는지 뭐 가부간에 어떤 그런 이 나눠지는 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실제로 검증하는 요원들이 양쪽 이 정당에서 나오는데 네. 국민의힘 검증하는 조은희 의원이라든지 몇 명 의원들이 생중계하고 있는데 그 숨겨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예. 막 좋아서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도 놀란 거예요. 네. 실제로 예상치 못한 못하고 반응들. 또 예. 민주당 역시 뭐 당연히 놀랬겠고요. 지금 언론도 상당히 의아해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외의 결과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놀란 결과. 네. 자, 어쨌든 총 투표 수가 295표였는데 이 중에서 찬성이 149표로 단 2표 차이로 이제 가부를 갈랐어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만 이탈표가 무려 29표 이상이나 나왔다고 해요. 사실상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표출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게 어떤 현상으로 이런 표차가 나온 건지.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지금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건 네. 이 사람한테 죄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봐라. 즉 첫 번째 판사로부터 이게 지금 구속 영장을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를 직접 가서 검증해라라는 단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국회의원들한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 하는 게 아니 일반인들은 어쨌든 그 검찰이 이 혐의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치면 당연히 그냥 영장실질심사가 네. 그러니까 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러면 판사 앞에서 지금 저는 도주의 우려도 없고요,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건 큰 범죄도 아니에요.라고 소명을 해서 그게 제대로 판사가 받아들이면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 일반인들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만 회기 중 그러니까 회기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는 절대 직접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 지금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네.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은 아니 똑같이 받아라 그냥 가서 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어저께 어떤 의미는 첫 번째는 아이고 우리 지금 불체포 특권도 내려놨다고 하니까 이미 국민의힘은 벌써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연판장에 서명까지 했고요. 또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거기에 동의도 했고 또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본인도 6월 달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이고 불체포 권리를 내놓겠습니다라고 국민의 앞에 선언도 했으니까 네. 일단 받아봐라 하는 게 첫 번째 기류라고 보고요. 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 당이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 다른 때라면 모를까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또 이어질 거고 네. 말씀하신 그런 그 질문의 요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공천이 코앞에 있는 와중에 지금 2월 달에서 지금 9월 달입니다. 7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과연 제대로 이 당에 작동을 하고 있느냐. 즉 당대표가 자기의 문제를 갖고 지금 단식을 하거나 또는 지금 이렇게 부결시켜 달라라고 읍소를 하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이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될 부분, 정부와 투쟁을 해야 될 부분, 또 국정감사도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 그 회기, 네. 그러니까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제1야당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당대표를 계속 지금 몇 번씩이나 체포를 해야 되느냐 말하느냐를 갖고 계속 논쟁을 벌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최소한 29명
기권 무효법까지 합치면 거의 4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아유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갖고 논란을 벌여서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작동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총선 7개월 앞두고 비이재명계의 이제 공천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거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공천권 요구는 아직 공천권을 요구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확실하게 공정하게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느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네. 지금 뭐 공천권을 달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좀 그런 기류도 있었어요. 어저께 벌어진 일입니다. 어저께 박강원 원내대표가 아침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요. 그래서 네. 독대를 합니다. 그때 바로 이 문자로 이 쫙 그 정보가 돌아요. 요즘은 왜 받은 글에서 정보가 돌거든요. 어떤 정보가 돌아오냐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지금 가서 마지막 단판을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결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해달라.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원내대표단이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딜을 한 거네요. 그런 거래가 있다라는 정보지에 글이 쫙 돌아옵니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남을 끝내고 이제 비공개였거든요. 네. 처음에 몇 마디 하고 비공개였는데 돌아간 다음에 이소영 민주당 원내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런 지금 정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했더니 이소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런 사실은 없고요. 다만 통합기구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통합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합기구는 뭐냐면 아이고 지금까지 이 지도부 또는 가로 열고 친명계 가로 닫고에 어떤 그 속하지 아니한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부터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의 의견까지 다 수용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정보지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됐는데 어저께요 정성호 의원 아시죠? 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근데 SNS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명계가 주어가 비명계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습니다. 네. 비명계가 아니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려고 했고 그대로 조건을 달려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통수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어쨌든 박광원 원내대표가 비명계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비공개 면담 때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즉 공천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좀 더 좋게 얘기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걸 이재명 대표는 통합기구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명계가 투표를 이렇게 한 걸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또 이 대표가 또 전날 발표한 부결 호소 메시지가 패착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차라리 이 대표가 가결하라라고 했다면 부결되었을 것이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죠. 그러니까 어저께 투표하기 바로 전날 부결과 관련해서 부결해달라, 부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마어마한 길이의 장문의 글을 SNS에 올립니다. 네.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날 어저께 아침에 사설입니다. 전 종이신문의 사설들을 다 제가 제목을 달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돼서 좌우 그러니까 보수 색깔의 신문, 진보 색깔의 신문 할 것 없이 모든 언론들이 사설로 이것은 약속을 저버렸다. 이재명 대표의 그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을 팽개친 이재명 대표의 본색 매일신문입니다. 약속을 걷어찬 이재명 대표 한국일보입니다. 약속을 뒤집은 이재명 대표 중앙일보입니다. 약속을 어긴 이재명 대표 유감 경향신문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전부 다 사실이 어떻게 했죠?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뭐냐면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쭉 그 기자들한테 나눠준 대로 가다가 기자들한테 나눠준 연설문이 아닌 부분이 갑자기 나와요. 뭐냐면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검찰에 맞서겠습니다. 검찰에 응하겠습니다. 조사에 제가 불체포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SNS를 통해서 부결해달라라고 하니까 공당의 대표가 지금 말을 뒤집은 게 됐잖아요. 그런데 전 언론 여론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바로 당내에서도 아이고 이거 가결을 해, 아유 부결을 해 이렇게 망설였던 의원들에게 가결을 찍게 만드는 어떤 명분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자, 민주당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지금 어쨌든 쑥대밭이죠. 자,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자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또 일이 벌어집니다. 네, 어떻게 이제 본회의에 그 상정된 안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뭐 총리 해임 건의안 이후에 바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가결되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았거든요. 어저께 처리해야 될 법안만 63개인데 민주당이 거의 패닉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바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갖고 전부 다 무산됐습니다. 법안은 다 상정이 안 됐고요. 다 민주당은 그 다음 바로 본회의를, 그러니까 의총 엽니다. 의총을 여는데 의총장에서 뭐 고성이 오고 가고 난리가 났죠. 뭐 대부분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야 된다. 여기서 얘기를 해라. 뭐 이런 굉장히 큰 어떤 이렇게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이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어요. 조정식 사무총장 등 그러니까 정무직 사무총장단도 전부 다 사퇴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고 사무총장은 대표의 임명직입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의 그런 그 사표는 일단 보류해라. 끝까지 일을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사실 사의를 표명해서 받아들이는 관계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지금 투톱이니까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대표한테 뭐 사표를 던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친명계가 박광원 원내대표단을 지금 제거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으로 얘기하면 원래 지금 대표가 걸석이 되면 원내대표가 이 권한을 다 넘겨받아요. 그런데 이 박광원 원내대표 쪽으로 대표의 권리를 이양시킬 수 없다라는 게 친명계의 어떤 움직임이었고 그 움직임이 의총에서 원내대표는 사퇴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국회 앞에서는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외쳤는데 하지만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많이들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경찰에 또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국회 앞에서 인간 띄익기를 하려고 했다가 인간 띄익기는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회 앞에 바로 정문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정말 부결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지지자들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주춤주춤하다가 해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모여있던 게 아니라 당사 앞에도 지금 이 지지자들이 모여있던 겁니다. 물론 당사도 경찰들이 다 봉쇄를 했고요. 당사 앞에 있던 분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좀 격분하기 시작하고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국회로 가자라고 다시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국회는 어차피 지금 어저께는 오전부터 전부 다 막았어요. 전부 다 막고 확실하게 국회에 어떤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은 출입을 완전히 봉쇄당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격분한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역을 통해서 가자 그러고 의사당역으로 진입했는데 거기도 바리케이트나 혹은 이렇게 진입 장벽을 쳐놓은 상태에서 그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한 명이 체포가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해산이 되는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자,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까 뭐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민주당 내에서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가리는 민주당 배신자 명단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가히 좋은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주주의에서 또 이제 정당은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정당에서 색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척도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정당에서 우리가 거의 당론처럼 거의 그런 분위기로 어떤 걸 정했는데 이것을 그것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찾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돌려 보죠. 만약에 그렇다면 정당이나 하나의 국가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국가에서 국민투표를 한다고 쳐봅시다. 국민투표에서 하나의 어떤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켰다고 해서 부결시킨 국민들을 다 찾아내면서 집마다 문 두드리고 당신 부결시켰지 하고 찾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당이나 국가나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한 게 무기명 비밀투표예요. 무기명 비밀투표가 이 정당에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인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색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응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 또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웃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또 의원실에서 급히 또 해명하는 또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건 한 장의 스티커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 동영상이었겠지만 지금 어떤 이 방송에서 자료 화면을 올린 거예요. 자료 화면이 뭐냐면 표결을 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인데 그걸 다시 돌린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이미 가결이 된 시점에서. 그러니까 자막은 이재명 대표 이 체포 동의안 가결 이렇게 네. 자막이 나왔는데 그 시점은 이미 그 동영상 자료 화면의 시점은 그 전 시점 표결을 하러 들어가는 시점에 고민정 의원이 씩 웃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인사를 하던지 뭐. 그렇죠. 고민정 의원은 아니 이게 시간이 틀리다. 이건 가결된 이후에 나오면서 웃는 게 아니고 가결 되기 훨씬 전 본회의장이 들어가면서 웃은 게 아니라 잠시 한 가지의 어떤 커트하면은 왜 표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지금 자막이랑 연결시키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댓글들이 그럼 가결시키러 가면서는 왜 웃었니? 그러니까 아유. 투표를 하러 갈 때는 왜 네. 웃었니? 뭐 이런 댓글들이 또 등장을 해서 네. 지금 계속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 순간에 그런 포착을 해가지고 또 네. 이런 해프닝이 또 생긴 것 같네요. 자, 이른바 또 친명계는 비명계를 배려해서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았는데 비명계가 기획투표에 나섰다라는 맹비난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당론을 아예 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 당이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너무 이제 이 의사의 표현에 제약을 주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러나 이제 지도부가 충분히 의총해서 이건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권고 그러니까 불결을 시킵시다라고 권고한 아니다라고 한 건 다 비명계를 배려해서다. 이게 이제 친명계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 지금 기획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거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다 돼요. 네. 굳이 당론으로 해갖고 언론에 이것까지 당론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라는 게 비명계가 그런 어떤 그런 이 분위기를 잡고서는 도리어 그렇게 해서 가결을 시켜버렸다. 그러므로 다 이게 짜고 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친명계의 의심이죠. 그렇군요. 이번 결과를 어쨌든 뭐 현장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인 26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자, 이 대표는 장기간 당직투쟁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영장심사 과정에서 구치소의 문턱을 밟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검찰의 소명이 소명의 상당성이 있다. 네. 즉 범죄 중대성과 소명의 상당성이 있다. 즉 충분히 소명을 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범죄 행위다. 그리고 중대성,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검찰이 충분히 증거와 증언과 증거를 충분히 대야 되는 것, 네.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것. 그래서 세 번째가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도주 우려는 없겠죠. 제1야당 대표인데 네. 저는 무조건 그거는 이제 통과입니다. 두 가지인데 범죄 중대성과 상당성과 관련돼서 하나의 어떤 그 상징하는 바가 어저께 한동훈 검찰총장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사실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하도 끝이 안 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지금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냐 왜 이렇게 기냐 하고 이제 그 고함을 질러댔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일단 야당 의원들을 설득을 하면서 좀 짧게 해달라. 네. 한동훈 장관한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예. 한동훈 장관이 짧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8분을 넘게 8분을 넘게. 네, 또 다시 8분을 넘게 또 네. 얘기를 합니다. 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역설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 그러니까 맨날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증거와 증언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부분들. 더군다나 이번 혐의 중에 세 번째가 증거 인멸 교사입니다. 네. 즉 지난번에 지금 성남시 변호사 시절에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당시에 그러니까 성남시와 KBS가 그러니까 변호사인 자신을 이번에 주범으로 해주면 KBS에 대한 고소를 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짜고 나를 그렇게 이 주범으로 몰았다라고 증언해달라. 네. 라고 이제 증거를 이렇게 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혐의를 왜 이번에 세웠느냐? 네.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2018년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오고 간 건 2014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한 10년 전 일을 갖고 온 건 바로 이렇게 증거 인멸에 사실은 어떤 그 형은 행사를 했다. 그러므로 이것 위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고 입을 맞추려고 한 그런 사실이 있으므로 상당히 지금 이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된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주장이지요. 네. 자, 평론가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게 지금 가결된 것도 많은 사람이 예상을 깬 거기 때문에 예측이 참 쉽진 않을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지금 유청훈 판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유청훈 판사가 보니까 어떤 거는 영장을 치고 어떤 거는 기각을 하고 뭐 좀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더라고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되게 좀 영장을 쳐준 것 같고 또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사건이 많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향을 갖고 이 명장에 대한 어떤 추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뭐 제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 어떤 어저께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런 설명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네. 이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곤일척의 검찰의 승부수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기각된다 그러면 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승리이고 민주당은 그야말로 날개를 그 지금까지 한 논리에 날개를 단 거다. 네. 증거 하나도 없다. 봐라 판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남아있는 정자동 사건과 후원금 쪼개기 사건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건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써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여진 게 없고 민주당의 또 단결 역시 확인할 수 없었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 결국에는 또 명분 없는 단식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쉬운 대목이에요. 뭐냐면 자
민주당으로서는 아쉽다는 얘기죠. 네.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단식도 이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번 지금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까지 어저께 그 저 총리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또는 뭐 검사 탄핵안이라든지 그 이외에 이 뭐 특검 요구라든지 국정조사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완전히 떼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오버랩이 되면서 지금 어저께 가결로서 모든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슈가. 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했었어야 됐다. 처음부터. 단식을 예를 들자면 원내대표 단위 좀 해라. 나는 내가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한다면 양쪽 다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다. 네. 그런데 이게 혼재되고 내가 지금 당사자인데 사법부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안 들어가고 단식을 하면서 이거를 정부 실정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분리가 안 된 상황으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에선 지금 이 대표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민주당의 운명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가장 높은 어떤 표수로 당선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충돌이 저기서 일어납니다. 추석 전에 지금 사의를 표명한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민주당 운명도 또 비명계와 친명계의 충돌도 상황을 전망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30분 가까이 얘기를 나눴는데 헌정사상 초유라는 또 단어를 쓰셨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는요. 윤석열 달라진 외교 기조, 북러 대신 러브그로입니다. 2년 연속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가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개혁 문제를 거론하면서 유엔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또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먼저 기조연설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지금 최근에 그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보리와 관련돼서 어찌됐든 이렇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유엔 안보리를 책임져야 될 국가가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에게 무기를 제공받는 상황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지적하면서 안보리 개혁과 관련된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유엔 본연의 어떤 지금 그 임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가와 국가 간의 격차, 이 세 가지 격차를 얘기했습니다. 빈곤의 격차, 그다음에 기후의 격차,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그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부산 엑스포입니다. 부산 엑스포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11월 달에 이제 투표가 있는데 부산 엑스포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역설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조연설에 담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께서는 또 윤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중에 사실 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겠죠. 안보리에 대한 문제. 안보리 네. 개혁에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안보리가 원래 그 1945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의 파시즘과 군국주의를 무너뜨린 연합국들이 사실 안보리를 장악을 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당시 대만, 이 5개국의 상임이사국이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한 국가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안보리에 어떤 안건도 채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이 고도화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데도 지금 제재를 거부하는 게 중국과 북한이거든요. 즉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평화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인식의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안보리의 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개혁에
북핵에 대해서 언급은 사실 올해 내내 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국제사에서 되고 있었던 안건이라 과연 안보리의 개혁, 즉 중국과 러시아 문제, 안보리 상임이사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지금 핵심 의제라고 또 네.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이번 연설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은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거래는 한국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 정부가 통상 쓰던 이제 북러가 아니라 러북순으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의도를 한 건지. 예.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그 표현할 때 우리가 북러, 북미 이런 표현들에서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를 언급을 하면서 북러가 아닌 러시아, 러시아, 북한 이렇게 네.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우리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북한이 지금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지탄, 또 북한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상 국가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정치적 행위라든지 외교적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꼭 그 순서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문으로부터 나온 그런 이 순서가 아닌가 싶고요. 네, 최근에 또 정부가 협력 수준을 감안해서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으로 또 부르고 있기도 한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한미일 그 안보 협력과 관련된 지금 이 선언을 한 이후부터 사실상 그 블록화가 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연대와 관련돼서 가치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 높이 지금 이 가치를 두고 있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중일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국이고 일본이 소국이어서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더 가까운 나라 순으로도 또 중국과 일본을 따졌을 때 일본이 더 가깝지 않냐 현재로서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에 감안해서 한일중으로 부르는데 이름의 어떤 순서를 갖고 지금까지 어떤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대통령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동향에 대해서 강력 경고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 발동을 했습니다. 네, 이건 사실상 예고를 계속했죠.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독자 제재를 지금 강행을 한 겁니다. 네. 보면 러시아에 상주하고 있는 어떤 러시아와 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의 인물,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했고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특정인들과 관련돼서의 제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거나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연설 다음 날에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도 참석해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인 디지털 권리장전 5대 기본 원칙을 알리기도 했는데 이 내용 살펴보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든지 공정한 접근과 기회 보장이라든지 안전과 신뢰 확보라든지 네.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이렇게 5개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와 관련해서 사실상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거짓 정보, 가짜 정보가 상당히 이 전 세계를 지금 혼돈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각국이 AI와 관련돼서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그런 그 정보로서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는 네. 경고성 그런 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디지털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그 기후라든지 빈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빈부는 뭐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빈곤이라든지 기후보다 훨씬 격차가 심해서 그 격차가 도리어 선진국 그러니까 이 AI를 선진적으로 이끌고 있는 국가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그런 어떤 보다 더 이 격차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윤 대통령의 5원칙 속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이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박 6일간의 방미 기간은 최소 40여 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한 달 내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을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해 볼 생각이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고요. 뭐 포부 밝힐만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청 많이 만나고 있네요. 뭐 네. 4박 6일 동안 40개국을 그러니까요. 만났다고 한다면 예. 산수를 잘 못해서 하루에 몇 개국을 만난 하루에 건가요? 거의 뭐 8에서 10개국 정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한 최소 한 그러니까. 8개국 이상을 네네. 만나야 지금 40개국이 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자, 그런데 이게 다자회담이에요. 다자회담에서는 여럿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자회담에서는 약식회담이 있습니다. 아. 약식회담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도 표현되는데 직역을 하면 오스매 끊음 회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잡고 이야기하자 하고 복도에서 만나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것. 그다음에 약식회담보다 조금 더 형식이 있는 게 옆에 있는 그런 방에 들어가서 앉은 것. 우리가 보통 정식 회담이다라고 얘기하면 국기를 꽂아야 되고 몇 가지 네네. 어떤 이 의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 꽂는 것도 일단 생략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자회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섹션별로 연설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순간순간 이 순발력을 동원을 해서 외교적인 어떤 프로토콜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많은 국가의 정상들과 잠깐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 이유 부산 엑스포죠. 부산 아무래도, 엑스포가 정말 이제 막바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우디에 사실은 처음부터 엄청 뒤지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사우디는 일단 뭐 어마어마한 재력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는 되게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개월 전에 거의 동률이다. 동률이라는 건 우리는 엄청나게 쫓아간 셈이 돼서 그랬죠. 지금은 박빙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그렇죠. 같은. 뭐 그런 어떤 상황. 그래서 한 국가의 한 정상이라도 눈을 마주쳐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것으로 그런 보입니다. 의미에서 이제 최소 40여 개국 이상 이제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네. 자, 한편 또 윤 대통령의 연이은 순방 일정에 대해서 국내에선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응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물론 뭐 지금 내치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외치만 그런 외교만 지금 중점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엑스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지금 그런 이 외교 활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연금, 노동개혁 이 부분도 좀 박차를 가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건 또 맞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외교 총력전을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이 호언장담하는 게 실현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호언장담이 뭐냐면 외교 세일즈입니다. 네. 나는 영업사원 1호입니다. 라고 예. 이야기하고 언제나 어느 외교 순방에도 경제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용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기타 우리가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수출이 반등세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그나마 지금 외교 세일즈 외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렇게 또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애플, 한국서만 배짱 가격, 등골 브레이커 된 신상폰입니다. 전 세계 애플 팬들이 기다리던 신상폰인 아이폰 15, 네, 50라고 할까요? 15라고 할까요? 자, 이 시리즈의 가격이 아이폰 14 시리즈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는데 근데 유독 이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더 비싸길래 그런가요? 자, 이 기사는 사실 아이폰이 신제품 나올 때마다 나오는 제목입니다. 뭐 한국이 호갱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빈정상했다, 호갱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우리나라에는 정말 고가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져봤더니요, 미국과 따져봤더니 미국과는 약 한 세전은 17%에서 18%, 세후로 얘기하면 약 한 7%에서 8%. 그래도 꽤 되는데요? 비쌉니다. 근데 중국, 한중일로 비교해 보면 중국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최대 한 2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이번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충성 고객들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나쁘다. 그걸 이용하다니.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는 두 갈래가 확실해요. 뭐냐면 예. 서로 뭐 죄송합니다. 이런 앱 등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뭐 아이폰 좋아하는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이쪽에서는 예, 앱등이라고 예. 하고 이쪽에서는 또 뭐 국뽕이다 해서 삼성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층들이 굉장히 충성스럽게 지금 네. 다져져 있거든요. 예.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애플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 애플이 가장 지금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고객의 어떤 니즈나 고객의 잠재적인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 뭐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구에 대해서 잠재적 욕망에 대해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뭐 이것이 이제 애플의 정신인데 아이폰은 처음부터 애플을 좋아하는 처음부터 쓰는 사람들은 한 번도 거의 이탈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게 자신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지금 이 충성 고객들이 흔들리지 않는 뭐 출시되기 전부터 예약 쇠도 하고요, 뭐 오픈런 하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국가는 뭐 이렇게 충성 고객들이 많은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기분 나빠요. 아니 제가 네. 사장님이라면 대표라면 네. 오히려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나라인 조금 더 할인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망하겠죠. 네. 그러게요. CEO 마인드는 아닌 것으로. 네네. 예, 자 그간 이제 국내 휴대전화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휴대폰 가격이 이제 노트북이랑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너무 비싸졌어요. 그렇습니다. 휴대폰 가격은 뭐 좀 비싸지긴 했어요.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네. 2014년 62만 639원에서 올해 87만 3,597원이니까 약 한 2014년이랑 비교하면 40.75% 올랐다. 예. 조금 보면 이게 이제 10년이잖아요. 한 9년치인데 네. 연평균 4%씩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이 핸드폰 가격이 정말 비싼가? 이건 조금 좀 저는 여지는 좀 있어요.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워낙에 지금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AP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프로세서가 상당히 가격이 높아졌어요. 요즘 거의 컴퓨터 말고 휴대폰으로 다 하니까. 그리고 네. 그저 고사양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이 핸드폰이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상당히 AI도 다 들어가 있고 네.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 스펙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 고사양이다 보니까 사실 비싸게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또 있습니다. 자, 그럼 휴대전화 가격이 어쨌든 그런 고사양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뛰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휴대폰 가격 자체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오버스펙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버스펙. 오버스펙이라는 게 어떤 예. 뜻이냐면 우리가 정말 그 기능이 필요해서 알고 있어서 쓰는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AP를 고사양을 하더라도 네. 그런데 대개 분들이 어떨까요? 뭐 톡 사용하거나 문자 사용하거나 맞아요. 그다음에 카메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SNS 사용하거나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굳이 AI까지 해서 빅스비 묻고 뭐를 묻고 하면서 네. 사용을 하고 있느냐. 네. 이걸 지금 괴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완전히 공감합니다. 요즘 또 그 20, 30대들 초반, 20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약간 컴맹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요. 너무너무 공감을 네. 하면서 이게 오버스펙 아니더라도 좀 저렴하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네. 또 이 4차 산업혁명에 또 발맞추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자, 최저임금 월급을 어쨌든 훌쩍 뛰어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찾는 이용자들도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치솟은 가격만큼이나 휴대폰의 내구성이나 배터리 수명 등이 크게 개선을 되면서 이제 예전에는 막 2, 3년마다 꼭 바꿨었는데 이제는 알뜰하게 오래 쓰는 게 또 트렌드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저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데 그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굳이 건가? 없어도 되는. 이 지금 딱 그 시점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지도 않고 네.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립이라든지 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세가 됐느냐? 그러면 그쪽으로 완전히 갈 텐데 그것도 어쨌든 신기해하는 어떤 단계, 완전히 생활화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계에 딱 도달했고 그런 입장에서 20대마저도 아유 알뜰폰 해야지 무슨 상관 있어 이제 하면서 알뜰폰의 요금 책정도 알뜰폰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배터리를 그러니까 내재된 배터리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사실 왜 못 쓰냐면 아이고 이걸 아무리 지금 충전해도 왜 안 돼? 맞아요. 그리고 배터리 왜 이렇게 빨리 닳지? 이렇거든요. 배터리만 만약에 교환하면 거의 새 것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마저도 이제는 아유 배터리 갈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아주 쉼없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법률적으로 고민 있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상담 전화, 또 그다음에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클릭 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 이렇게 3군데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후에 또 최고의 전문 변호사들께서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